경기도 송파 마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 남한산성이 어스름한 안개 속에 잠겨 있고 논밭 사이로 흐르는 작은 가을에서는 물소리가 졸졸 흘렀다. 마을 어귀, 낡은 한옥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그리고 절마당에서 울리는 아침 예불 종소리가 어우러져 송파 마을의 하루를 알렸다. 12살 민준호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 곱게 접어놓은 이불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학교에 가야 했다. 아니, 가고 싶었다. 준호에게 학교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꿈이었다. 배움이란 가난한 집 아이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준호야, 일어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박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로 손자를 키우고 있었다. 준호의 부모는 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할머니는 몇 년 전 마을에 온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준호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준호는 방 한켠에 마련된 작은 책상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성경책 한 권과 몇 권의 교과서, 그리고 연필 몇 자루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드리는 기도가 그의 일과였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준호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기도 소리에 준호도 고개를 숙였다.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온 준호에게 할머니는 보리밥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조금의 나물을 내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준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 비록 반찬은 보잘것없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이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준호는 깍듯이 인사를 드렸다. 어깨에 맨 가방은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 담긴 꿈만큼은 누구보다 컸다. 할머니는 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우리 준호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마을 길을 걷는 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비록 신발은 낡았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논밭 사이로 난 흙길을 따라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젠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멀리 경복학교의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이 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었다. 부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지만 준호는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시련이 되기도 했다. 가난한 집 아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무시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고 교문을 향해 걸어갔다.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준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뒷마당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진 배추와 물을 돌보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작은 텃밭이지만 할머니와 준호에게는 소중한 부식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마치고도 학교에는 늦지 않았다. 준비성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박할머니는 손자의 부지런함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또래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이미 일어나서 집안일을 돕는 준호를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손자가 기특했다. 준호야, 어젯밤에 또 늦게까지 공부했지?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물었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촛불빛을 보고 알 수 있었다. 네, 할머니. 내일 시험이 있어서요. 준호는 부끄러운 듯 대답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에서 밤늦게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촛불이나 등잔불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준호의 성적은 늘 반에서 1등이었다. 아니, 학교 전체에서도 1등이었다. 선생님들은 그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곤 했다. 가난한 집 아이가 부잣집 아이들을 제치고 1등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특히 이 선생님은 노골적으로 준호를 차별했다. 민준호,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집안 배경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하지만 준호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다. 교과서는 물론이고
마을 이장님이 가지고 있던 옛 책들까지 빌려다 읽었다. 한자도 독학으로 익혔고 산수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항상 완벽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쾌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머리를 잘 써서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요. 준호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에게 공부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신문 한 조각을 주워 읽게 되었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기사였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울대학교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준호의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겼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어쩌겠니? 농사나 지으며 살면 되는데 왜 굳이 고생하려고 하니? 이런 말들이 준호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만은 준호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 준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이야.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다. 할머니의 이런 격려가 준호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할머니와 손자, 그들의 작은 집에는 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복학교의 아침은 늘 웅장한 교가로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은 여전히 위풍당당했고 넓은 운동장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학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다.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사이의 벽이었다. 이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엄격한 교사였다.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은 그는 서열과 권위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특히 학생들의 집안 배경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준호 같은 가난한 집 아이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인정받기 어려웠다. 오늘은 효도에 대해 발표해보겠다. 이 선생님이 교단에서 말했다. 최민석 먼저 발표해라. 최민석은 송파군 군수의 아들로 학급에서 가장 권력 있는 아이였다. 그는 자신 있게 일어나서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사드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비록 내용은 피상적이었지만 이 선생님은 크게 칭찬했다. 자, 다음은 민준호가 발표해봐라. 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를 곤란하게 만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다. 저는 할머니께서 힘드실 때 대신 집안일을 해드리고 매일 함께 기도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준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반응은 달랐다. 민준호, 너는 항상 그렇게 건방지구나. 가난한 것을 미화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제대로 된 선물도 못 사드리면서 효도를 논하다니. 최민석과 그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돈도 없으면서 무슨 효도야. 할머니랑 둘이 살면서 효도라고? 조롱의 목소리들이 교실을 가득 메웠다.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보다는 분노가 올라왔다. 조용히 해라. 이 선생님이 손뼉을 쳤지만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역력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웠던 것이다. 민준호,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게 행동해라. 내 분수를 알아야 한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가 싸준 보리밥 도시락을 꺼냈다. 김치와 된장 한 숟가락이 전부였다. 옆자리에 최민석은 고급 도시락을 펼쳐놓고 있었다. 흰쌀밥에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등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야, 준호야, 또 거지 도시락이네? 최민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 아이들이 모두 준호의 도시락을 쳐다보았다. 보리밥에 김치라니 진짜 불쌍하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덮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그날 오후 수업 시간에 준호는 완벽한 답을 했지만 이 선생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틀린 답을 한 최민석에게는 좋은 시도였다며 격려해 주었다. 이런 차별적 대우가 매일 반복되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어요. 학교 길에 준호는 혼자 걸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피했다. 가난한 아이와 어울리면 자신들도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준호는
마을로 향하는 흙길을 걸으며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한 소망이 자라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함께 아침 기도를 드리고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최민석의 얼굴에는 아기에 찬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준호 교무실로 오너라. 이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선생님을 따라갔다. 교무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몇 명의 선생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비싼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이것이 내 것이냐? 교장 선생님이 만년필을 가리키며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차가웠다. 최민석 학생이 너를 목격했다고 했다. 네가 그의 가방에서 이것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말이다. 준호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민석이 교무실로 들어와서 당당하게 말했다. 분명히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나타나서 최민석의 말을 뒷받침했다.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 민준호, 내 가방을 검사해보자. 이 선생님이 준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비싼 문구류가 나왔다. 누군가 미리 넣어둔 것이 분명했다. 이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할 테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온몸이 떨렸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렸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였다. 민준호, 너는 오늘부로 퇴학이다. 교장 선생님의 선언이 교무실에 울렸다.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준호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사랑했던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다니. 교실로 돌아온 준호는 멍한 상태로 자신의 책들을 가방에 넣었다.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역시 가난한 애들은 믿을 수 없어. 도둑질까지 하다니 정말 더럽다. 최민석은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교를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손자가 도둑으로 몰려 퇴학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마을로 향하는 길에 작은 절이 있었다. 준호는 그곳에 들러 돌로 만든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졌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아시니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호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준호가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손자의 표정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냐? 준호야?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모든 일을 털어놓으며 할머니 품에서 울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자를 안아주었다. 괜찮다 우리 준호.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며칠이 지났다. 준호는 집 안에만 있을 수 없어서 마을 뒷산의 큰 은행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는 갈 수 없었지만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가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빌려온 책들을 읽으며 스스로 공부를 계속했다. 어느 날 오후 은행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준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다. 얼굴에는 지혜로운 학자의 품격이 넘쳤다. 젊은 친구,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나요? 아, 안녕하세요. 준호는 정중히 인사했다. 국어 교과서를 읽고 있습니다. 남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거군요. 학교는 왜 안 가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퇴학당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로 누명을 썼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상우 박사였다.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국문학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한 후 전국의 농촌 지역을 다니며 전통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다. 송파마을에는 조선시대 문헌을 조사하러 온 것이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군요. 한번 문제를 내어볼까요? 김 박사는 즉석에서 어려운 한문 구절을 써서 보여주었다. 이것을 해석해 보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하게 번역했다. 김 박사는 놀랐다. 대학생도 어려워할 문제를 농촌의 12살 아이가 해결한 것이다. 정말 놀랍군요.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할머니가 어릴 때 한학을 배우셨어서 기초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머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김 박사는 준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의 학습 능력과 사고력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혹시 전국 장학생 선발 대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대회가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1등을 하면 서울의 최고 중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갈 수 있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곧 현실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저 같은 아이가 그런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 당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런 재능을 묻어두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날부터 김 박사는 준호의 비밀 스승이 되었다. 매일 오후 은행나무 아래에서 만나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다. 국어, 수학, 역사, 과학까지 모든 영역을 가르쳤다. 준호의 흡수력은 놀라웠다. 한 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했고 응용 문제도 척척 풀어냈다. 준호야,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김 박사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이 감사의 기도가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 천사 같은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김 박사는 준호에게 대회 참가 신청서를 주었다.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대회는 한 달 후 서울에서 열립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받았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할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다. 김 박사는 준호를 위해 특별한 학습 계획을 세웠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준호의 하루는 온통 공부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가득 찼다. 오늘은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김 박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었다. 대학 입시 수준의 문제였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놀랍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제가 처음 봅니다. 김 박사는 감탄했다. 국어 영역에서는 고전 문학 작품들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등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교훈을 찾아냈다. 준호의 해석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것들이 많았다. 당신은 문학적 감수성도 뛰어나군요. 이런 분석 능력이면 논술 시험도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준호의 비밀 공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특히 최민석의 아버지인 최군수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 도둑놈이 감히 무슨 대회에 나간다고? 그는 즉시 방해 공작을 시작했다. 어느 날 김 박사가 준호를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육청에 당신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어요. 품행이 불량한 학생이라고 말이죠.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대회에 못 나가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김 박사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교육청을 찾아갔다. 오랜 설득 끝에 특별 면접을 통해 자격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별 면접 날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향했다. 생전 처음 보는 큰 도시의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손자를 격려하는 일념으로 동행하셨다. 우리 준호가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기차 안에서 작게 들렸다. 교육청에서 만난 심사관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하지만 준비된 시험 문제들을 척척 풀어내는 준호를 보고 표정이 바뀌었다. 특히 논술 문제에서 준호가 쓴 답안은 심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쓴 그의 글은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합격입니다. 대회 참가 자격을 인정합니다. 심사관장의 선언에 준호는 눈물이 났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준호는 더욱 집중적으로 준비했다. 김 박사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 결과는 완벽에 가까웠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격려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장학생 선발대회 당일,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덕수궁 근처에 위치한 시험장 건물은 웅장했고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로 북적였다. 준호는 할머니 김 박사와 함께 시험장 앞에 섰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고급스러운 차림새였다. 긴장하지 마라, 준호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실력대로 하면 된다. 김 박사도 격려의 말을 건넸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시험장 안에는 5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서울의 명문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지방에서 온 학생은 준호를 포함해 몇 명 되지 않았다. 감독관이 시험 규칙을 설명할 때 준비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첫 번째 시험은 국어였다. 문제를 받자마자 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김 박사와 함께 준비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 고전 문학 해석, 문법, 작문 모든 영역에서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다. 특히 논술 문제 참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글을 썼다. 두 번째는 수학이었다. 문제들이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준호는 차분히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 준비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냈다. 시간도 충분히 남았다. 검사를 여러 번 한 후 자신 있게 답안을 제출했다.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모두 어려웠다고 했다. 국어 논술이 너무 어려웠어. 수학 마지막 문제는 도저히 못 풀겠더라.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그동안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오후에는 사회와 과학 시험이 있었다. 역사 문제에서는 조선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김 박사에게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완벽하게 답할 수 있었다. 과학 문제도 기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마지막은 면접이었다. 3명의 심사관 앞에 앉은 준호에게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다.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단점은 가끔 너무 완벽을 추구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하려고 하나요? 두 번째 질문이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먼저 배워서 그분들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답변에 심사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마지막 질문은 의외였다. 최근에 겪은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누명을 써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일입니다.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며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시험장을 나올 때 준호는 평안한 마음이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는 없을 것 같았다. 할머니와 김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니?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준호의 대답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셨다. 결과 발표일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준호는 평소처럼 은행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마음은 평안했지만
가끔씩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김 박사는 매일 격려해 주었고 할머니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김 박사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준호야, 축하합니다. 전국 1등입니다. 준호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꿈 같은 일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선발된 것이다. 게다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했다. 소식은 순식간에 송파마을 전체에 퍼졌다. 라디오 뉴스에서도 나왔다. 경기도 송파마을의 민준호 군이 전국 장학생 선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가난한 집 아이가 도둑으로 몰려 퇴학당한 그 아이가 전국 1등을 했다니. 최 군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자신의 아들은 그 대회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모함했던 아이가 전국 1등을 한 것이다. 일주일 후 송파 마을 광장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다. 군청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심지어 경복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이 선생님도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이제 민준호 군이 축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준호가 단상에 올라섰다. 마이크 앞에 선 준호는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우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준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마을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의 부모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아이도 준호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 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준호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잘못 판단했구나. 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학교로 돌아오지 않겠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다. 하지만 준호는 정중히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저는 서울로 가서 더 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어른들은 더욱 부끄러워했다. 최민석과 그의 아버지도 준호에게 사과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준호는 흔쾌히 용서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 준호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서울의 명문 중학교로 떠났다. 전액 장학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송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할머니는 손수건을 흔들어 주셨다. 기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있었다. 언젠가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었다. 몇 년 후 준호는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어 전국의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늘 말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